2026년 1월 3일. 정말 단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우리가 알던 세상이랑 월요일 아침에 마주한 세상이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군 특수부대 손에 그 케이블 타이로 묶여서 끌려 나오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잖아요. 이건 그냥 뭐 큰 뉴스가 터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시대가 바뀌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거대한 변화의 두 가지 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그 숨막히는 군사작전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기술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군사작전과 기술전쟁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이야기죠. 네, 하나는 석유라는 아주 고전적인 자원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라는 최첨단 자원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는 이유는 이 두 사건이 사실은 중앙 집권적 통제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동안 유행했던 개방, 분산 이런 말들이 힘을 잃고 다시 강력한 문지기, 이른바 게이트키퍼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랄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먼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Absolute Resolve, 우리말로는 절대적 결의 작전부터 살펴볼게요. 자료를 보면 이 작전의 속도와 방식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쯤 가장 먼저 움직인 게 미 사이버 사령부였거든요. 물리적인 공격보다 사이버 공격이 먼저 들어갔군요. 그렇죠. 카라카스의 전력망, 통신망, 심지어 방공 시스템까지 그냥 순식간에 마비시켜버렸어요. 거대한 수도가 그야말로 암흑에 빠진 거죠. 이게 바로 현대전이구나 싶네요. 총성 없는 공격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들어간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도시 전체가 완전히 기능불능에 빠진 바로 그 순간 델타포스가 투입된 거고요. 네, 자료 묘사를 보면 정말 영화 같죠. 작전 시작하고 3시간도 안 돼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군사기지에서 체포했다고 하니까요. 1989년에 파나마에 노리에가를 체포했던 작전이 거의 하루가 꼬박 걸렸던 걸 생각하면 아, 그렇죠.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인데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마두로를 체포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직후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보통은 이런 군사 개입이 끝나면 자 이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돕겠다 뭐 이런 식의 외교적 수사를 하잖아요. 늘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무기한 indefinitely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으니까요. 물론 안전하고 적절한 권력 이양이 준비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요.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사실상 직접 통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석가들이 이걸 돌로 독트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돌로 독트린요? 그 유명한 몰로 독트린에서 따온 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19세기의 몰로 독트린이 유럽은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방어 선언이었잖아요. 네, 우리 구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도놀로 독트린은 자원 안보를 위해 실패한 국가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선언인 셈이에요. 사실상 21세기형 제국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원 안보라. 결국 이 모든 작전의 진짜 목표는 베네수엘라 땅 밑에 묻힌 3,030억 배럴의 원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쉐브론이나 엑선모빌 같은 미국 기업들이 다시 베네수엘라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고요. 국유화됐던 자산을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되찾아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게 시장의 반응이에요. 아, 맞다. 자료를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57달러 선에서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네, 보통 중동 같은 산유국에서 전쟁 나면 유가가 폭등하는 게 상식인데 말이죠. 그게 좀 오야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시장은 이미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하, 자료에서는 이걸 자산의 자기 잠식, 그러니까 캐니발리제이션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랫동안 투자가 끊기면서 정제시설이나 송유관엔 다 녹슬어버렸고 기술자들도 다 떡났겠네요. 네, 숙련된 에지니어들은 전부 해외로 떠나버렸어요. 지금 당장 마두로가 잡혀갔다고 해서 내일부터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올 리가 없다는 걸 시장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공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계산이군요. 그 계산이 흥미롭네요.
그럼 이건 단기적인 유가보다는 미국이 앞으로 한 5년, 7년 동안 이 유전을 완전히 복구했을 때 오펙 플러스의 영향력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장기적인 포석으로 봐야겠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장기적인 그림을 봐야 해요. 당장의 유가보다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금이나 은 같은 안전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게 그 증거죠.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다음은 이란인가? 하는 공포가 퍼지고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강력한 통제 논리가 베네수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이런 통제 기조가 미국 국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더 섬뜩한 것 같아요.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모바일 포티파이의 앱 사례가 딱 그렇죠. 네, 이제 요원들이 길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사람 얼굴을 찍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범죄 기록이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예전처럼 일단 구금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최소한의 적법 절차조차 사라진 거죠. 사생활 보호 같은 가치보다는 효율성과 통제라는 가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물리적인 힘으로 석유라는 자원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건데 정말 놀라운 건 같은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자원을 두고 디지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네, 바로 데이터와 접근권이죠. 카라카스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샘 알트먼이 애플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작전을 짜고 있었다는 거죠. 네, 오픈 AI가 챗GPT 안에 자체적인 앱 스토어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게 단순히 챗GPT의 기능을 몇 개 추가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산이라는 거군요. 네, 우리가 지난 15년간 스마트폰을 써왔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그야말로 패러다임 전환을 노리는 시도라고 봐야 해요. 자료에서는 이걸 앱 경제에서 에이전트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공항에 가려고 택시를 부를 때 스마트폰을 켜고 우버나 카카오 택시 앱 아이콘을 찾아서 누르잖아요. 네, 목적지 입력하고요. 이게 앱 경제 방식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 경제에서는 그냥 챗GPT한테 말만 하면 돼요. 공항 가는 우버 불러줘 라고요. 아, 그럼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제 계정으로 우버를 호출하고 결제까지 다 끝내주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애플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하겠는데요. 사용자들이 더 이상 개별 앱을 일일이 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든 걸 챗GPT라는 단일 창구에다 요청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이폰은 그냥 AI를 돌리는 껍데기? 깡통 기기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렇죠. 애플이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앱스토어에서 나오는 연간 수백억 달러의 수수료 수입 감소가 아닐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 네, 사용자의 의도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그 관문을 뺏긴다는 것. 사용자와 서비스 사이의 모든 접점을 오픈 AI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게 핵심이죠. 이 기술 전쟁의 이면도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일론 머스크의 엑스코프가 애플이랑 오픈 AI 사이에 비밀 독점 계약이 있었다면서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도 나와요. 네, 머스크 측의 주장은 이거예요. 애플이 자기네 운영체제, OS에 챗 GPT를 깊숙이 심어주는 대가로 머스크의 AI인 그록 같은 다른 경쟁 AI는 아이폰 생태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누가 OS 레벨의 접근권을 차지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독점하느냐, 이걸 두고 물밑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오픈 AI가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랑 손잡고 새 기기를 만든다는 루머는 더 무섭게 들리는데요? 코드명이 검드럽이라던데. 아, 네, 그 루머요. 이건 단순히 애플이랑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스마트폰이라는 판 자체를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화면이 없는 펜이나 옷에 다는 배지 형태가 될 거라는 예측이 많은데 그건 스마트폰이라는 스크린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아예 건너뛰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와,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전쟁의 본질은 결국 디지털 세계의 전략적 병목 구간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전략적 병목 구간이요? 네, 과거 시대의 석유가 오늘날에는 OS 깊숙한 곳에 접근할 수 있는 커널 접근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널 접근권이요? 네,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죠. 여기에 독점적으로 통합된 AI는 수십억 명의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모든 질문, 모든 명령, 즉 프롬프트 데이터를 독점하게 돼요. 아, 그리고 그 데이터가 결국 AI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 거고 결국 데이터 독점을 통한 통제권 강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국가든 기업이든 가장 중요한 통로, 즉 병목을 장악해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거대한 흐름이 보이는데요. 이 흐름이 우리 일상, 특히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게 오늘 자료에서 가장 놀라운 지점이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바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주죠. 맥킨지나 GE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최근 채용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양성이랑 열린 채용이 대세 아니었나요? 출신 학교 안 보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거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되돌아가는 거죠? 그 원인이 아주 뜻밖입니다. 바로 AI가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스팸성 자기소개서 때문이에요. 스팸성 자기소개서요? 네, 이제 누구나 챗 GPT를 이용해서 정말 그럴듯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단 몇 분 만에 수십, 수백 개씩 만들어낼 수 있게 됐잖아요. 아, 기업 인사팀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프겠네요. 그렇죠. 이런 천편일률적인 지원서 더미에 파묻혀서 진짜 인재를 가려내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제출된 이력서 같은 디지털 신호의 가치가 폭락해버린 거군요. 누구나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신호가 된 거죠. 디지털 신호를 만드는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지면서 기업들은 다시 위조하기 어려운 신호를 찾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특정 명문대학의 학위 같은 거고요. 네,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신호인 거죠.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입학하고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는 AI가 흉내낼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검증된 신호니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이건 단순히 맥킨지만의 얘기가 아니겠어요. 온라인 강의나 코딩 부트캠프 같은 걸로 실력을 쌓아서 좋은 직장을 구하려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암울한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디지털 이력들의 가치가 통째로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통해 실력을 증명한다는 지난 10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일종의 능력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문지기들의 귀환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결국 오늘 저희가 본 건 202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분산과 개방이라는 꿈이 저물고 다시 강력한 중앙 통제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 같아요. 그렇죠. 지정학에서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철관을 휘두르며 석유라는 물리적 자원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고, 기술업계에서는 거대 플랫폼들이 데이터라는 디지털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더 높은 담을 쌓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학벌이라는 전통적인 문지기가 다시 막강한 힘을 되찾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자원안보를 위해 실패한 국가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미국의 새로운 돌로 독트린. 둘째, 앱 경제에서 에이전트 경제로의 전환을 둘러싼 기술 패권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중앙집권적 통제와 문지기들의 귀환이라는 거시적인 트렌드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국가와 거대 기업이 통제권을 다시 강화하는 세상을 보여줘요. 우리가 택시를 잡고 일자리를 구하는 아주 일상적인 행위들조차 이제 이 강력한 문지기들을 통하지 않고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앙집권적 통제가 다시 강화되는 새로운 시대에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문지기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될까요?